동기발전기의 특성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류기를 봤을 때는 이쯤에서 했던 게 뭐냐면 직류발전기의 종류를 했습니다. 여자 방식에 따른 뭐 자여자, 타여자 하면서 그 자여자 방식에서는 직권, 분권, 복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동기발전기에서는 이런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돌극형, 비돌극형 이것이 우리가 계좌의 형태에 따른 동기발전기의 종류가 되고요. 근데 동기발전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동기발전기는 중류기와 다르게 주파수가 있죠. 그러면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저항 성분만 주로 고려하면 됐는데 동기기에서는 이 앞으로도 똑같아요. 변압기나 유도기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있으면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R과 합쳐져서 임피던스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회로 이론은 꼭 좀 공부하고 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등가 회로를 그렸던 것처럼 동기기에서도 등가 회로를 그립니다. 그 등가 회로를 그릴 때 리액턴스나 임피던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기발전기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락비라는 겁니다. 이 단락비가 전체적으로 이 값 하나를 가지고 동기발전기가 어떠한 발전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그 다음에 단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 변동률인데 직류기와 동일합니다. 이 속도 변동률도 마찬가지고요.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은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 엡시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인데 Vn분의 V0 마이너스 V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 할 때 일반적인 발전기 있죠. 직권이나 분권이나 차동 복권 이런 것들은 전압 변동률이 0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은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복권 발전기입니다. 과복권 발전기. 그런데 동기기에서는 과복권 발전기 이런 게 없죠. 대신에 부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부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부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R, 혹은 임피던스 성분 이런 것들을 부하라고 합니다. 실제 뭐냐? 전류가 흘러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해요. 부하. 이렇게 해서 R이나 Z라고 하는데 직류기에서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R만 고려를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기에서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근데 우리가 임피던스에는 R 플러스 JX 혹은 R 마이너스 JX가 있죠. 이게 뭐냐면 RL 부하, 회로 이론에서 모두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RL 부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RC 부하라고 하죠. RC 부하인데 보세요. 리액턴스는 지금 플러스가 RL이고요. 마이너스가 RC입니다. 하지만 전류를 따질 때는 보세요. 얘가 우리가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지상전류. 즉 L부하가 지상전류고요. C부하가 진상전류입니다. 요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혼동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리액턴스 자체는 플러스가 L이고 마이너스가 C입니다. 하지만 전류로 얘기할 때는 플러스가 지금 지상부하가요 L이고요. 뒤지는 거. 그 다음에 진상부하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전류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JR. 얘는 플러스 J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발전기도 그렇고 전동기도 그렇고 사용 목적은 뭐냐면 부하를 발전기 같은 경우는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것은 부하를 회전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든지 힘을 공급하든지, 그래서 이 부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부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하라고 하면 교류에서 일반적인 부하라면 RL 부하를 얘기합니다. 즉 지상 부하를 얘기해요. 왜 이러느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저항에 열을 내거나 뭐 열을 낸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빛을 내거나 이런 R인데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모터입니다. 모터를 생각하면 감겨있죠. 애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교류에서는 RL 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지상 부하입니다. RC 부하는 없느냐? 있죠. 있는데 다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RL 부하로 생각해 주시고 RC 부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RC 부하는 무조건 RC 부하란 말이 있어야 되고요. 말이 없으면 RL 부하 이것이 기본이에요. 요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했을 때요. 유도성 부하, 지상 전류입니다. 유도성, 지상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전압 변동이 0보다 크고요. 용량성 부하는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태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까먹는 것보다 전압 강화보다 보태주는 게 더 크다. 그래서 이것은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률도 직류기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기기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기기가 동일하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등가회로인데 이런 걸 할 때요. 내가 아는 것을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등가회로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죠. 직류기입니다. 직류발전기 보시면 직류발전기에서 이렇게 이게 단자전압 V고요. 얘가 유기기전력이고 전기자 저항이고 이것이 뭐 계자 저항이라 이렇게 할게요. 직류 발전기의 등가회로입니다. 그런데 동기 발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 발전기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 R, S, T상에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상, S상, T상에서 전기를 끄집어 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자에는 직류 여자기가 연결되어 있죠. 예. 이것을 등가회로를 그린다고 하는데 일단 보세요. 동기기에서는요. 요 계자 부분은 보세요. 일반적인 발전기를 했을 때 전기자는 1000V에 1000A인데 이 계자 부분은 100A, 그 다음 직류 몇 볼트이기 때문에 이 계자 부분은 실제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하고요. 그럼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저항이 있겠죠. 직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자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직류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직류기 때문에 주파수 성분이 없고 그래서 리액턴스 성분이 없었는데 동기기에서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교류기 때문에 리액턴스라는 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기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액턴스를 우리가 X라고 하죠. X인데 동기기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동기기 영어로 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에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해서 XS라고 합니다. XS. 예. 아래에는 전기자 저항, 전기자 권선 저항. 얘 XS 뭐다? X는 리액턴스, S는 동기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그럼 얘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럴까요? 전기자 권선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 R과 X를 합쳐서 회로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좀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R과 X를 합쳐서 우리가 임피던스 Z죠.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동기기 전체의 임피던스죠. 그래서 동기기의 임피던스라고 해서 ZS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권선장 플러스 J의 리액턴스는 허수 성분이니까요. ZS입니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된다. 당연히 단위는 옴이 되고요. 옴. 네. 전기 기기는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복하는 사람이 전기 기기를 정복해요. 그만큼 전기 기기를 쉽게 공부하려면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만 했는데 이 리액턴스 성분이 하나밖에 없느냐가 아니고 이런 리액턴스 성분과 이런 리액턴스 성분이 합쳐져서 이 동기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등가회를 그렸죠. 이렇게 그렸는데 동기 리액턴스 이 부분에서 XS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세밀하게 나눴을 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XL과 XA입니다. 요거 아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얘는 전기자 권선장 그 다음에 XL입니다. 리액턴스는 리액턴스인데 L은 뭐냐면 로스 혹은 누설이란 거예요. 누설 리액턴스, 동기기의 자속에 전기자 부분에 의한 자속에 의해 발생되는 리액턴스가 누설 리액턴스고요. 얘는 뭐냐? N은 아마추어 전기자겠죠. 전기자 리액턴스가 아니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서 감자작용일 때는 우리가 지상전류일 때는 감자작용, 그 다음에 진상전류일 때는 증자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흐르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가 종류가 나눠지고요. 그 전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동기기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몇천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크기 때문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전류에서 엄청나게 큰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이 누설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보세요. 동기 임피던스는 RA 플러스 J의 XS인데 RA 플러스 XS는 뭐다? XS는 나누니까 XL 플러스 XA가 됩니다. 단위는 옴이 되고요. 이것이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그래서 직류기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우리가 여자기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직류 여자기 있죠. 이렇게 직류 여자기가 자속을 공급해주는 이런 회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V 이렇게요. 그래서 직류기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제가 써볼게요. ZS는 동기 임피던스, XS는 동기 리액턴스, XL은 누설 리액턴스, XA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되고 RA는 전기자 권선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등가 회로니까 그리고 요 용어들 있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부분이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 회사에서 있죠. 시험을 그 면접 시험 같은 거 할 때 단골로 가장 많이 묻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뭐냐? 이게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기 준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게 우리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 실무 면접
습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경우가, 면접에서 물을 경우가 많습니다.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RA 플러스 J의 XS 이렇게 썼으면 이게 뭐지 모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RA와 XS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XS가 RA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이렇게, 얘가 10이고요. 얘가 5죠? 5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10이고 5면은 얘가 13이에요. 13. 얘가 이 정도 크기인데도 지금 13과 12가 거의 비슷하죠. 맞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 RA와 XS 값을 비교했더니 XS가 RA보다 굉장히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RA 지금 얘는 거의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약 얼마? XS 즉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약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게 이겁니다. ZS는 약 JXS. 뭐 여기 위상까지 하면 JX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동기 발전기의 등가회로를 그렸는데 요 놈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RA고 XS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시험 중 하나가 뭐냐면 단락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단락시험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단락을 쇼트라고 합니다. 쇼트. 붙여버린 거예요. 즉, 이 부분의 임피던스를 0으로 만든 겁니다.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때 공급한 전압이 뭐나? 유기기전력. 이 뭐예요? 이 4.44의 FN 파이 KW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4.44 FN 파이 KW 그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쇼트를 시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쇼트의 영어 뭐예요? 쇼트의 S죠, S. 그래서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합니다. IS. 그러면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 얘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합쳐서 동기 임피던스라 그랬죠.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0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뭐다? 동기 임피던스 ZS분의 E가 되는데 조금 전에 했죠? ZS는 약 XS입니다. 그래서 약 얘를 XS분의 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S분의 E. 예.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왔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세요. ZS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 ZS는 IS분의 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동기 임피던스를 IS 단락 전류분의 유기기전력 이런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게 이거죠. IS분의 E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상일 때는 얘는 지금 제가 단상이로 선이 두 가닥입니다. 단상일 때 이렇게 나타냈는데 삼상일 때는 얘가 지금 단상에서 상전압이죠. 그런데 삼상에서 선간전압일 때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에서 IS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기기보다는요 전력공학 시간에 지금 얘를 전기기기 시간에 또 설명드리기 굉장히 복잡해요. 삼상을 단상으로 뭐 대지전압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의 유도 과정을 전력공학에서 하는 것이 더 낫고 기기에서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전력공학으로 미루고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공식 자체를 암기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이런 거 계산하려면은 등가회로를 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고요. 요것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는 IS인데 평상시에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는 I입니다. 단락시켰을 때는 임피던스가 0이니까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0이니까 그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임피던스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적습니다. 이런 전류를 우리가 부하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무시하면 얘가 XS가 된다 그랬죠. XS 하면 전압 강화라는 건 뭐냐? 전압 강화라는 것은 여기 있죠. 여기 선로에서 혹은 내부에서 전압을 얼마나 깎아 먹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압 강화입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를 VZ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거예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하면 I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J의 XS죠. 왜? 저항성 무시하게 되면은 저항성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J의 IXS JXSI 교재처럼 쓰면은 J의 XSI 요렇게 나옵니다. 이건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등가 회로를 그려서 등가 회로를 바탕으로 유도한 거죠. 끄집어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등가 회로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 부분 끄집어내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네,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기전입니다. 얘는 V요. 출력전압, 단자전압 V라고 했을 때 유기기전기는 V 플러스 만들어진 전압은 나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죠. 얼마? V Z입니다. 그래서 얼마? V 플러스 J의 XSI 이렇게 얘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런 것들은 직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등가 회로를 그려서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어, 그 다음 등가 회로 그리는 거 이런 것들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기기의 특성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동기기의 특성 곡선. 이것도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직류기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기에서 특성 곡선, 동기기의 특성 곡선, 변압기 특성 곡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뭐예요? IF와 E의 관계. 혹은 무부하할 때 단자전압이 거의 유기기전력과 동일하죠. 그래서 IF와 E의 관계가 무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부하 특성 곡선은 뭐요? 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V의 관계. 맞죠? 그 다음에 내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류기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동기기의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곡선이 뭐가 있냐면 무부하 특성 곡선과 단락 곡선이 있습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과 단락 곡선에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직류기에서도 했지만 IF와 V 혹은 E의 관계예요. 네, 요거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직류기 파트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락곡선입니다. 단락곡선은 앞에서 말했죠.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입니다. 단락시켰을 때 그때 똑같이 계좌전류와 얘는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단락곡선이요.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류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무부하 폭파곡선. 발전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속도로 회전시킬 때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V,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기에서도 그렇지만은 무부하할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E와 V가 같아요. 그래서 단자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압특성 곡선이고, 단락곡선은 조금 전에 단락시험 했죠. 단락 전류 구하고요. 그런 것처럼 발전기를 삼상 단락시키고 전격 속도로 회전시킬 때 발전기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계좌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류 특성 곡선. 한국말이긴 한데 참 어렵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부하 특성 곡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에 따른 E 혹은 V의 곡선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E는 4.44 FN 파이 KW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계좌전류를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자속 파이 값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속 값이요. 그러면 이거 유기기전력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곡선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려지다가 이건 또 자기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했어요. 전기 자기학 가면은 히스테리시스 곡선 혹은 BH 곡선이라고 해서 전류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서 자속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포화가 돼버립니다. 포화. 그래서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더라도 어느 순간 자속이 일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화가 돼버려요. 포화가. 네. 이런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런 곡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우리가 이게 전격전압이에요. 전격전압. 그래서 전격전압 요 놈을 우리가 전격전압 VN이라고 하고, 전격전압을 만드는 계좌전류 있죠. 그것을 우리가 IF1이라고 하거든요. IF1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길이 분의 있죠. 요 A. 그 다음에 요 길이 있죠. B. A분의 B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합니다. 포화율. 무부하 포화 곡선 일단 요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단락 곡선까지 하고 나서 요 놈을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에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일단 포화 곡선입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인데 포화를 하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 곡선 혹은 무부하 포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포화를 하기 때문에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포화율 있죠? A분의 B를 포화율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전격전압을 만드는 그때의 이 계좌전류를 IF1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락 곡선 한번 보면 단락 곡선은 아예요. 계좌전류와 부하전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부하전류도 이렇게 됩니다. 계좌전류 증가시키면 E가 증가되니까 전압이 증가되면 당연히 전류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얘가 우리가 전격전류 IN이라고 하면 전격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때 계좌전류를 IF2라고 할게요. IF2. 네. 그럼 여기서 얘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합치기 전에 요거 하나 볼게요. 지금 무부하 포화 곡선은 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커브 틀었죠. 이렇게 커브 튼 건 아니고 이렇게 포화를 해서 평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단락 곡선은 얘는 왜 포화 안 되냐? 왜 직선이냐? 보세요. IF를 계속 증가시켰는데 어느 순간 자속이 정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속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IS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ZS분의 E 혹은 XS분의 E라고 했는데, IF를 계속 증가시키면은 어느 순간 E가 일정하게 되죠. E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ZS, XS 이것들 떠났을 때 IF가 증가하더라도 E가 일정하니까 얘도 이렇게 포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저번 시간에 전기자 반작용을 배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가 일반적으로 부하가 지상부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점. 지상부하.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은 지상부하에서
XS 값 있죠. 얘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전압은 일정한데 XS가 감소하니까 일정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감소하니까 얘는 똑같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를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 포화율이라는 것은 포화율을 시그마라고 했을 때 B-C분의 C-C인데 뭐요? A분의 B요. 결론 A분의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했지만 IS는 XS분의 E입니다. XS분의 E인데 여기 나오죠. 단락곡선이 왜 직선이 되느냐? 포화곡선은, 무포화곡선은 포화가 되는 단락곡선은 왜 직선이 되냐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락비입니다. 단락비 한번 보세요. 동기기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락비가 0.7이다. 얘는 단락비의 수치를 갖고 우리가 얘는 뭐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고 뭐 전압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락비가 1.1이다. 이 수치를 보니까 이 동기기는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기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고, 터빈 발전기 속도 빠르죠. 터빈 속도가 빠릅니다. 그것은 보통 단락비가 0.6에서 1.0, 수차 발전기는 0.9에서 1.2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럼 단락비가 뭐냐? 단락비가 뭐냐?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서 했던 거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을 합해 봅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 모두 가로축은 IF죠. IF입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포화 곡선은 V고요. 단락 곡선은 I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화를 합니다. 포화를 하고 이때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계좌 전류가 IF1입니다. IF1.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 얘를 우리가 전격 전류 있죠. 전격 전류를 발생시키는 계좌 전류를 IF2라고 했을 때 단락비를 우리가 K라고 합니다. K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K는 결론적으로 IF2분의 IF1입니다. 이게 그림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건데 말로 하면 한국말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단락비 K는 분모 뭐냐? 단락시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분자는 뭐냐? 무부하시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1.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IN분의 IS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값이 뭐냐에 따라서 IF1과 IF2가 주어지면은 IF1과 IF2가 주어지면 이 공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가 주어지면 이 공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100 이러한 방법으로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락비 이 값 자체로 동기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동기기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단락비는 어떻게? 계좌 전류로 혹은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로 혹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근데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도 이 값은요,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일단은 전기기기의 변압기 부분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 다시 배웁니다. 조금 전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하지만 유도 과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으로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 일단은 얘 개념은 뭐냐면, 전압분의 IZ 있죠. 전체 전압분의 깎아먹은 전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이 V죠. 그 다음에 이게 임피던스죠. 얘가 I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분의 IZ, 이 부분에서 전압 강화. 퍼센트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그 개념이에요. 전체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율.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상에서는 2분의 ZSIN이고요. 2분의 ZS, 2분의 ZIN, ZSIN. 동기 임피던스니까 IN이고, 이것을 10V 자승분의 ZP. 이거 유도는 전력공학으로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공식이지만은 전력공학에서 하도록 하고요. 10V 자승분의 ZP. 이렇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렇게 구한 값을 어떻게? 여기에 넣으면 단락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P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피아, 킬로입니다. 킬로. 그 다음 이때 전압의 단위도 당연히 킬로볼트예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력과 전압의 단위가 둘 다 킬로예요. 킬로. 10V 자승분 ZP 적용할 때는 킬로를 적용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K는 퍼센트 ZS분의 100이니까 K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 ZS분의 100인데 100을 곱하지 않고 ZS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ZS분의 1. 요거는 뭐 PU법이라는 건데,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퍼센트를 뺀 겁니다. 즉 100분의 1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단락비를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많이 구하게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단락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 작다를 갖고 특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철기계와 동기계에 따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철기계와 동기. 철기계는 뭐냐? 철이 많은 거예요. 동기계는 뭐예요? 구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철기계는 계자 부분의 주재료인 철이 전기자 부분의 동에 비해 양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대형입니다. 그래서 동기계는 동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 혹은 단락비가 작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보세요.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크기 있죠. 크기가,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크기가 크고,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 있죠. 우리 이번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봅니다. 작다. 반대로 단락비가 작다는 것은 크기가 작고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는 것을 요것을 기준으로 기준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철기계가, 얘는 일반적으로 철기계 있죠. 철기계가 단락비가 큽니다. 그러면 단락비가 큰 철기계는 일단 단락비가 크고요. 공극이 크다. 공극 뭔지 아시죠? 계자와 전기자 사이. 그러면 크기가 크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크니까 공극이 큰 겁니다. 그 다음 기자력이 크다. 기자력이라는 것은
권수 곱하기 전류예요. 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자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크기가 크니까, 전체 크기가 크니까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동기임피던스가 작다. 왜? 이 동기임피던스 작아요. 단락비가 크니까 단락비였고 동기임피던스는 앞에서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동기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왜? 임피던스 성분이 작으면 전기자 반작용도 작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I, V분의 IZ에서 얘가 임피던스 얘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도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특성이 보세요. 앞에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 것도 좋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가 있어요.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있고 다만 덩치가 크죠. 크기가 크니까 효율이 나쁩니다. 덩치 철기계니까 철선이 크고요. 덩치가 크니까 효율이 나쁘다. 이런 단점. 그 다음 동기계 큰 동기계는 반대죠. 철기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적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크고 전기자 반작용이 크고 중량이 가볍고 가격이 싸다. 공급이 적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단락비가 크잖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일단은 철기계를 얘기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덩치가 커서 비싸답니다.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비싸고 중량이 무겁고 그 다음에 효율이 나빠요. 덩치가 크니까. 이런 거 있지만 나머지 특성이 있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안정도가 높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필기에서 단골이고요.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단락전류 한번 볼게요. 단락전류인데 우리가 앞에서 IS는 뭐라 그랬어요? ZS분의 2인데 혹은 XS 약 XS분의 2라고 그랬죠. ZS분의 2 혹은 XS분의 2입니다. 그럼 이 단락전류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세요.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2에서 3 사이클 있죠. 2에서 3 사이클은 처음에는 있죠. 단락이 딱 쇼트예요. 쇼트. 우리가 집에서 쇼트 나면 차단이 떨어지죠. 왜 떨어져? 쇼트 나는 순간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도 이처럼 처음에 2에서 3 사이클 동안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렀다가 나머지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발 단락전류라고 그래요. 돌발 단락전류.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영구 단락전류라고 그래요. 혹은 지속 영구적으로 흐르는 단락전류 혹은 지속 단락전류라고 봅니다. 얘가 왜 이러느냐 한번 보세요. 왜 이러느냐 앞에서 배운 내용이요. IS는 XS분의 2인데 뭐라 그랬어요? XS는 XL 플러스 XA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이 단락이 되자마자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XL만 존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XA가 함께 존재하는 거. 함께 존재. 즉 단락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XL분의 2가 되는 거예요. XA가 전기자 반작용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L분의 2니까 분모가 작으니까 굉장히 큰 단락적으로 흘러요. 그렇다가 서서히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발생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XS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서 단락전류가 점점 감소하게 되다가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구한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 돌발 단락전류는 얘는 뭐가 이 단락전류를 제한시켜 주느냐? 일단은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구 단락전류, 지속 단락전류는 뭐가? 이때는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합쳐서 단락전류를 제한시켜 주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누설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원리가 합쳐서 뭐다?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단락전류가 있는데 영구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영구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시켜 준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시험에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있죠.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복습을 좀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나 용어 있죠. 처음에 했던 동기 임피던스,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무조건 툭툭 튀어나옵니다.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